노란 은행잎이 가을비에 젖어 아스팔트 위에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경상남도 해안에 자리한 작은 도시 진해는 계절의 끝자락에서 특유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속을 걷는 한 소녀와 개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강서연, 이 도시로 이사 온 지 이제 막 3달이 되어가는 18살 소녀. 그녀는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옆에서 묵묵히 걷고 있는 점원 셰퍼드, 러의 목줄을 가볍게 쥐었다. 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뚜렷한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관조하는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가 세상을 향해 굳게 닫힌 문처럼 보일 뿐이었다. 교복 위로 걸친 헐렁한 회색 후드티는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다. 마치 스스로 세상의 배경이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처럼. 반면 러는 서연의 그림자이면서 동시에 그녀의 견고한 성벽이었다. 잘 발달한 근육과 늠름한 체구, 칠흑같이 검은 등과 황갈색의 다리는 그가 순수한 혈통의 셰퍼드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외형이 아니었다. 녀석은 결코 소란스럽게 짖거나 부산을 떨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서연의 반 보 뒤를 따르며 쫑긋센 귀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코로 주변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동물의 호기심이 아닌 고도로 훈련된 경호원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길모퉁이를 돌자 익숙한 카페가 나타났다. 통유리 너머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박지민이 있었다. 이 지역 최대 건설사인 파크건설박 회장의 외동딸. 최신 유행의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그녀는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넘기며 무언가 재미있다는 듯 웃고 있었다. 주변의 아이들은 모두 그녀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과장된 반응을 보이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그것이 이 작은 도시, 이 학교의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였다. 서연은 그들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저 러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지민의 눈이 정확히 그녀를 포착했다. 저기 봐. 유령 또 지나간다. 지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웃음소리를 먹게 하기엔 충분했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모두의 눈이 서연에게 향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쟤 아직도 저렇게 끌고 다니네. 안 무서운가? 들었어. 쟤네 집 언덕 꼭대기에 있는 폐가 같은 곳이라던데. 말 걸어보내 있어. 대답은 한대. 서연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표정에 미세한 변화도 없이 앞만 보고 걸었다. 이런 시선과 말들은 그녀에게 익숙했다.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그녀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마음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다. 무시하면 된다.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곧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지난 몇 년간 터득한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러는 달랐다. 녀석은 서연의 굳은 표정 뒤에 숨겨진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느낄 수 있었다. 목줄을 쥔 서연의 손에 아주 희미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그녀의 심장 박동이 아주 약간 빨라지는 것을. 러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고 으르렁거리는 낮은 소리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렸다. 털이 곤두서고 시선은 정확히 카페 안에 박지민을 향했다. 리오, 괜찮아? 서연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한마디에 러는 다시 자세를 낮추고 걷기 시작했지만 경계심 가득한 눈빛은 거두지 않았다. 카페 안에서 지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얄밉게 웃었다. 꼴의 사납기는 주인이나 개나. 음침해서 재수없어. 그녀에게 강서연은 그저 잠시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일 뿐이었다.
배경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심지어 말수도 없는 전학생. 괴롭혀도 아무런 저항도, 방역도 없을 것 같은 손쉬운 상대. 지민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가 이 작은 세계에서 얼마나 절대적인지 확인하는 것을 즐겼고, 서연은 그 확인을 위한 완벽한 도구처럼 보였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외톨이 소녀가 아니라 거대한 비극의 파편과 그 곁을 지키는 맹렬한 수호자라는 사실을. 집에 도착한 서연은 익숙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언덕 위에 외따로 떨어진 낡은 2층 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은 스산한 기운을 풍겼다. 이 집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려는 듯 보였다. 서연은 후드티를 벗어던지고 곧장 2층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는 침대와 책상,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은 늘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루 동안 애써 억눌렀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연은 꿈을 꾸고 있었다. 언제나 같은 꿈. 굉음, 시야를 가리는 희뿌연 먼지, 비명과 절규, 철근이 휘어지고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어둠. 그녀는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불렀다. 아바 아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발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무너진 잔해 속에서 희미한 빛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작고 여린 강아지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그녀의 뺨을 핥고 있었다. 그 작은 온기만이 이 끔찍한 지옥 속 유일한 현실이었다. 흐.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은 꿈속의 그 작은 강아지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유일한 닻이었다. 러가 다가와 젖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 따뜻하고 거친 혀의 감촉에 서연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러의 커다란 머리를 끌어안았다. 러의 청아,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고마워, 레어.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창밖으로는 진해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그러나 서연에게 이곳은 단지 복수를 위해 잠시 머무는 전쟁터일 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파크건설 본사 건물을 노려보았다. 저 건물 꼭대기층에서 박 회장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겠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모든 진실을 짓밟아버린 원흉.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모든 진실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유일한 증인, 러가 있었다. 사람들은 모른다. 저 개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지옥 같은 그날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비극의 증인이자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잔혹한 전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을밤은 소리 없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진해의 거대한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학교의 마지막 종소리는 강서연에게 해방의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경계 태세의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에 가까웠다. 그녀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 틈에 섞여 군중 속으로 스며들듯 조용히 교문을 나섰다. 발걸음을 재촉해 인적이 드문 길로 접어들기만 하면, 러가 기다리는 언덕 아래까지만 무사히 도착하면 오늘의 임무도 끝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를 순순히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익숙한 조롱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실까? 우리 유령 친구 박지민이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언제나처럼 그녀의 양옆에는 충실한 하수인인 민준과 다른 여학생 하나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계속했다. 무시가 최선이라는 것을 그녀의 생존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야, 내가 말하잖아. 거친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챘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손을 뿌리쳤지만 그 반동으로 품에 안고 있던 책 몇 권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낡은 책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뒹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박지민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감정 없는 시선에 지민은 오히려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꼴의 눈빛은 야, 강서연, 너희 아빠 장례식 때도 너처럼 그렇게 입 다물고 있었냐.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조롱을 넘어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었다. 서연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확히 겨냥하고 후벼 파는 잔인한 공격. 서연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처음이었다. 서연이 이 학교에 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메마른 바람소리 같았다. 그 예상치 못한 방역에 지민과 무리들은 잠시 당황했다. 그러나 그 당황은 곧 더 큰 분노로 바뀌었다. 뭐 인연이 진짜. 우락부락한 체격에 민준이 나섰다. 그는 서연의 흉터를 보란 듯이 밀쳤다.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오늘 확실히 가르쳐줘야겠네. 그들은 서연을 힘으로 제압해 근처의 좁고 축축한 골목 안으로 끌고 갔다. 행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낡은 건물들 사이에 가려진 사각지대였다. 벽돌담에는 푸른 이끼가 끼어 있었고 바닥에서는 역한 냄새가 올라왔다.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댄 채 3명의 포식자에게 둘러싸였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이제 좀 재미있어지려나. 지민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서연의 뺨을 향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혹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크르르릉. 공간 자체가 울리는 듯한 지극히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골목 안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일반적인 게 으르렁거림이 아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뼈속까지 스며드는 통제된 분노의 표출이었다.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다. 지민의 손도 허공에 멎었다. 3명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들려온 골목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 소리 없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러였다. 녀석은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솟아난 것처럼 고요하게 서서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쫑긋 세운 귀, 약간 벌어진 입 사이로 드러난 하얀 이빨. 그리고 온몸의 근육이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눈빛이었다. 녀석의 황갈색 눈은 더 이상 충직한 애완견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목표물, 즉 서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정확히 포착하고 분석하는 냉철하고 무자비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뭐야, 저게.
여학생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주는 애써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저리 안 가. 이 잡종 개새끼야. 그가 위협적으로 발을 구르며 한 걸음 내디뎠다.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런은 짖지 않았다. 그저 한순간에 몸을 날렸다. 번개처럼 빠르고 소리 없이 정확했다. 녀석의 목표는 민준을 무는 것이 아니었다. 런은 육중한 몸으로 민준과 서연의 사이를 막아서며 그를 강하게 밀쳐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 균형을 잃고 뒤로 나자빠졌다. 런은 넘어진 민준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그와 서연 사이에 버티고 서서 다시 한번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경고음을 냈다. 입술이 완전히 말려 올라가 송곳니 전부를 드러낸 채였다. 지금이라도 당장 목을 물어 끊을 수 있다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의사 표현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압도적인 포식자의 등장이었다. 다른 여학생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넘어진 민주는 차마 일어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엉덩이로 바닥을 기며 물러났다. 그들의 눈에 비친 렌은 더 이상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한 야수이자 훈련된 병기였다. 오직 박지민만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을 붉힌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고작 개 한 마리 때문에. 그러나 그녀 역시 감히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러의 시선이 이번에는 정확히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은 마치 다음은 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결국 지민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다. 두고 봐. 강서연, 너랑 저 개새끼.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악에 바친 외침을 남기고. 그녀는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갔다. 다른 두 명도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다. 순식간에 골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애써 붙잡고 있던 긴장의 끈이 탁 풀리는 느낌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책들을 주워 담았다. 러가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핥았다. 그제야 녀석의 맹렬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소에 충직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러의 목을 끌어안았다. 녀석의 단단한 몸과 따뜻한 천이 그녀의 떨림을 진정시켜 주었다. 잘했어, 려.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잘했어. 그녀의 유일한 가족, 그녀의 유일한 군대. 해질녘에 주황색 빛이 골목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서연은 러와 함께 텅 빈 골목을 걸어 나왔다. 오늘 그녀는 처음으로 방역했다. 아니, 그녀의 수호자가 대신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은 더욱 포악해지는 법이다. 박지민의 마지막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위태로운 얼음판에 이제 막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거대한 심연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임을 서연은 직감하고 있었다. 다음 날 학교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강서연은 등 뒤에 꽂히는 수많은 시선과 소공어림을 느껴야 했다. 어제의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온갖 사리부터 흉측한 괴물 같은 소문이 되어 있었다. 미친 전학생이 맹견을 풀어 남학생을 물어뜯었다는 식의 악의로 똘똘 뭉친 이야기였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모든 것을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1교시가 끝나자마자 담임 선생님이 그녀를 찾아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서연아, 교장 선생님께서 널 찾으신다. 나랑 같이 좀 가자. 교장실 문을 열자 그 안을 지배하는 차가운 권위의 향기가 서연의 피부를 찔렀다.
푹신한 가죽 소파에 박지민의 아버지 파크건설의 박성진 회장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팔에 깁스를 한 박지민이 잔뜩 겁에 질린 피해자처럼 앉아 있었고, 교장은 박 회장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어제 멀쩡하게 도망갔던 지민의 팔에 감긴 깁스는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연극 소품이었다. 네가 강서연 학생이냐?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굴복시키려는 듯한 오만한 힘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우리 지민이와 다른 학생에게 네개가 위해를 가했다고 들었다. 지민이는 팔 인대가 늘어났고 민준이라는 학생은 정신적 충격이 커서 등교도 못할 지경이라더군.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서연의 눈이 잠시 지민의 깁스를 향했다. 지민은 그 시선을 피하며 아버지의 뒤로 더욱 몸을 숨겼다. 교장이 거들었다. 강서연 학생,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하는 곳이야. 그런 위험한 동물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할 수 있니? 모든 화살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완벽한 무대였다. 그들은 서연이 겁을 먹고 울며 용서를 빌고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쫓겨나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그녀의 시선은 교장이 아닌 박 회장을 향해 있었다. 제게 너가 사람을 물었습니까? 순간 교장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 회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게 무슨 소리냐? 걔가 달려들어 아이들이 다쳤다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너가 이빨로 박지민 학생이나 다른 학생을 단 한 번이라도 물었는지, 그래서 생긴 상처가 있는지 증거가 있습니까? 서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제게는 사람을 물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던 저를 보호했을 뿐입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폭행이라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지민이 소리쳤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 회장을 계속 주시했다. 박 회장은 잠시 서연을 뜯어보았다. 저항 한번 못할 줄 알았던 작고 연약한 소녀의 눈에서 예상치 못한 빛을 발견한 듯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근본도 없는 구화 주제에 말이 많구나. 내 아비도 그렇게 쓸데없는 정의감 때문에 객사했지. 아비.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순간 교장실의 풍경이 유리처럼 산산조각나며 흩어졌다.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고 서연은 아득한 과거에 어느 날로 빨려 들어갔다. 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이었다. 당시 환경기술연구원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이건 사기입니다. 박 회장님 제출된 안전보고서는 전부 거짓입니다. 이대로 공사를 강행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건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요. 아버지는 진해 마리나 센터 건설 현장에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멈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어린 서연과 갓 입양한 강아지 러를 데리고 현장 사무실에 갔다. 아빠가 왜 싸우는지 서연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는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건물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어린 서연과 강아지를 품에 안고 가장 튼튼해 보이는 철제 책상 밑으로 몸을 던졌다. 서연아, 아빠 딸, 사랑한다. 그것이
그녀가 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어둠, 먼지, 숨막히는 압박감.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절규는 곧 멎었다. 완벽한 정적과 암흑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옆에 있는 작고 따뜻한 생명체의 헐떡임만을 느낄 수 있었다. 강아지 러였다. 둘은 그렇게 얼마나 오랜 시간을 버텼는지 모른다.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서연은 뿌연 먼지 너머로 그 남자를 보았다. 파크건설의 박성진 회장. 그는 현장을 수습하며 카메라 앞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서연은 보았다. 슬픔을 연기하는 그의 눈 뒤에 숨겨진 안도감과 냉혹한 계산의 빛을. 그날 이후 강서연의 세계는 무너졌다. 아버지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모든 진실은 콘크리트 잔해와 함께 땅속 깊이 묻혔다. 연아, 강서연 학생, 교장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냈다. 서연의 눈이 다시 초점을 찾았을 때 그 안을 채우고 있던 공허함과 슬픔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복수는 더 이상 피해서도 숨어서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똑바로 보았다. 제 아버지는 객사한 게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뭐라고? 그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교장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저와 제 개에게 무슨 짓을 하기 전에 당신 딸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사과하게 만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제 골목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제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 어제 민준에게 잡혔던 팔에 남은 희미한 멍자국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지민의 가짜 깁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명백한 폭행의 증거였다.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경찰 신고 따위는 그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를 침묵하게 만든 것은 소녀의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그 서늘한 눈빛이었다. 마치 5년 전 먼지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한 어린아이의 원망, 서린 눈빛이 겹쳐 보이는 듯했다. 서연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렸다. 이야기 끝났으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교장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등 뒤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복도를 걷는 서연의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와 결의 때문이었다. 숨막히는 평화는 끝났다. 이제부터 전쟁이었다. 전쟁을 선포했지만 강서연은 바보가 아니었다. 박성진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식의 무모한 분노가 아니라 성벽의 가장 약한 균열을 찾아낼 수 있는 집요함과 그것을 파고들 날카로운 도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싸움의 장소를 학교 복도가 아닌 진해 시립도서관의 낡은 마이크로필름 열람실로 옮겼다. 5년 전 진해 마리나 센터 붕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기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서 픽셀 단위로 깨져 보이는 기사들은 하나같이 예상치 못한 비극. 안전규정 미비로 인한 인재라는 단어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파크 건설의 책임은 교묘하게 축소되었고 모든 원인은 현장 관리자의 부주의와 사망한 기술자, 즉 그녀의 아버지에게로 향해 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진실이었다. 며칠째
낡은 기계와 씨름하며 눈이 뻑뻑해질 무렵 한 노인이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섰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낡은 트렌치코트를 걸친 먼지와 잉크 냄새가 섞인 듯한 남자였다. 그 사고에 대해 조사하는 건가? 학생, 나지막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이 온몸의 세포를 곤두서게 했다. 남자는 그녀의 경계심을 읽었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낡은 기자증을 보여주었다. 진해일보 기자 김진철. 지금은 폐간되고 없는 지역 신문사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 사고를 취재했던 사람일세. 아니, 취재하려다 쫓겨난 사람이지. 김 기자는 서연의 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했다. 진실을 갈망하는 자의 집요하고 외로운 눈빛. 그것은 5년 전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자기 자신의 젊은 날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김 기자는 그녀를 자신의 낡은 사무실로 데려갔다. 인쇄소 2층에 위치한 먼지 쌓인 책과 서류 더미로 가득 찬 작은 공간이었다. 그는 굳게 잠긴 철제 캐비닛을 열어 5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자료들을 꺼내 보였다. 당시 익명의 제보자가 건넸던 내부 고발 자료, 사고 직후 박 회장이 경찰 고위 간부와 은밀히 만나는 사진, 그리고 그가 썼지만 결국 실리지 못한 기사의 초고. 박성진은 이 도시의 왕이야. 언론, 경찰, 시청까지 모두 그의 손아귀에 있지. 학생 혼자서는 절대 그를 이길 수 없어. 서연은 그제야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사건을 파헤치려 하는지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 기자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싸움 이제 나도 함께하지. 자네 아버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5년 전 내가 지키지 못했던 기자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이 시작되었다. 김 기자는 자신의 경험과 인맥으로 정보의 방향을 제시했고, 서연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자료를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박 회장의 모든 사업 프로젝트, 자금 흐름, 그리고 그와 엮인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책 몇 권과 달아빠진 손목시계, 그리고 액자에 담긴 가족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아버지가 무언가 단서를 남겼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상자를 몇 번이나 뒤졌지만 나오는 것은 없었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치려 할 때였다. 로가 평소답지 않게 부산을 떨기 시작했다. 녀석은 낑낑거리며 아버지가 손수 만들어주셨던 낡은 스탠드 조명 옆을 떠나지 않았다. 육중한 앞발로 조명의 묵직한 나무 받침대를 툭툭 건드리고 코를 박고 킁킁거리며 서연을 쳐다보았다. 왜 그래, 로? 서연이 다가가 조명을 살피자 러는 특정 부분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그제야 서연은 발견했다. 나무 받침대 한쪽 구석에 나뭇결과 거의 구분이 가지 않는 아주 미세한 실금.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톱을 틈에 넣어 힘을 주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받침대 일부가 뚜껑처럼 열렸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파낸 작은 공간이 있었고 차가운 금속에 감촉이 느껴졌다. 은색의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들고 곧장 김 기자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낡은 컴퓨터에 USB를 꽂자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떴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아버지와 자신만이 알던 장소의 이름을 입력했다. 두 사람이 함께 등반했던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암산의 이름. 올선바위.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에 수십 개의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지옥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설계돼 명시된 철근의 양과 실제 구매 내역을 비교한 엑셀 파일. 붕괴 전 찍어둔 것으로 보이는 균열이 간 기둥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이라는 이름의 음성 파일. 김 기자가 떨리는 손으로 음성 파일을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그리운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기록이 될지도 모른다. 박성진 회장은 모든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 자재를 사용했고 모든 서류를 조작했다. 나는 내일 이 모든 자료를 언론에 넘길 것이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기록이 진실을 증명해 줄 것이다. 서연아, 내 딸, 부디. 음성 파일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서연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진실을 위해 싸우다 죽어간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김 기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가 해냈어. 학생,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야. 컴퓨터 모니터에 차가운 빛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은 이내 사라지고 불타는 분노와 냉철한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겼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은 순간은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어둠 속 동맹은 이제 방역의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더 짙은 어둠 역시 그들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파크건설의 꼭대기층. 박성진 회장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지내 시내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모두 그가 이룩한 왕국의 일부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심기는 그 야경처럼 평화롭지 못했다. 그래서 그 계집애가 아직도 아비의 죽음을 파헤치고 다닌다는 말이냐. 소파에 앉아있던 비서실장이 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네, 회장님, 시립도서관에서 5년 전 사고 자료를 열람한 기록이 있고 폐간된 진해일보의 김진철 기자와 접촉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김진철, 5년 전 귀찮게 지저대던 늙은 개. 그리고 이제 그 늙은 개가 성가신 어린 암캐와 손을 잡았다. 그는 며칠 전 교장실에서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던 강서연의 그 눈빛을 떠올렸다. 단순한 반항심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도끼. 진실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였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군. 그는 결심했다. 그 계집애가 가진 게 무엇이든 전부 빼앗아와. 그리고 그 아이와 개,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도록 깨끗이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것은 더 이상 딸의 자존심 싸움에 아버지가 나서는 수준이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왕의 냉혹한 결단이었다. 같은 시각 서연과 김 기자는 낡은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었다. 박 회장이 움직일 겁니다. 김 기자가 말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의 존재를 눈치채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요. 그들의 계획은 대담했다. 김 기자는 자신의 옛 동료 중 아직 양심이 남아있는 한 명에게 파크건설의 비리를 폭로할 결정적 증거를 가진 내부 고발자가 곧 모든 것을 터뜨릴 것이라는 익명의 정보를 흘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박 회장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제 덫을 놓을 차례였다. 서연의 집은 외로운 섬에서 위험한 요새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김 기자는 자신의 장비를 총동원해 집 주변과 마당 곳곳에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모든 영상은 그의 사무실에 있는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도록 설정되었다. 서연은 집안의 가구 배치를 바꾸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손이 닿는 곳에 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스스로 미끼가 되어 포식자를 유인하는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침착했고 러는 주인의 결의를 느꼈다는 듯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왔다. 하늘이 구멍 뚫린 듯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한 밤이었다. 서연은 일부러 집 안의 불을 모두 끈 채 2층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러는 그녀의 발치에 소리 없이 엎드려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집 앞 골목에 멈춰 섰다. 채서 내린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능숙하게 담을 넘어 마당으로 소리 없이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방망이와 정의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시작됐어, 러. 서연이 속삭이자 러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온몸의 근육이 돌처럼 단단해졌다. 남자들은 현관문을 부수려다. 이내 마당을 가로질러 거실 창문으로 향했다. 더 쉽고 조용하게 침입하려는 속셈이었다. 한 명이 창문을 깨기 위해 방망이를 들어올린 순간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갑자기 마당의 모든 조명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지고 집 전체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씨발, 뭐야? 당황한 남자들이 주춤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검은 섬광이 튀어나왔다. 러였다. 녀석은 더 이상 충직한 개가 아니었다. 맹렬한 분노를 이성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는 훈련된 병기였다. 러는 방망이를 든 남자의 다리를 향해 몸을 날렸다. 무는 것이 아니었다. 육중한 몸 전체로 남자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가 쓰러지자 러는 지체 없이 다른 남자에게 향했다. 2번째 남자는 겁에 질려 손에 든 전기 충격기를 휘둘렀다. 파지직 하는 푸른 불꽃이 허공을 갈랐다. 그러나 러는 믿을 수 없는 민첩함으로 몸을 숙여 피한 뒤 남자의 손목을 향해 튀어 올랐다. 으드득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정의 충격기를 떨어뜨렸다. 러는 남자의 손목을 부러뜨린 것이 아니었다. 정확히 힘을 조절해 무기를 떨어뜨리게만 만든 신기에 가까운 공격이었다. 아이 괴물 같은 개새끼. 그 순간 차고 문이 열리며 서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소화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안전핀을 뽑고 부상당한 남자들을 향해 하얀 분말을 아낌없이 뿌렸다. 콜록거리는 소리와 욕설이 비명과 뒤섞였다. 시야와 호흡이 차단된 남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러는 남은 한 명의 발목을 다시 공격해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모든 상황은 단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아 종료되었다. 남자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고 비틀거리며 담을 넘어 도망쳤다. 그 과정에서 한 명이 허둥지둥 지갑을 떨어뜨렸다. 완벽한 증거였다. 요란했던 경보음이 멎고 빗소리만이 마당을 채웠다. 서연은 흠뻑 젖은 채 여전히 경계 태세를 풀지 않고 있는 러의 곁에 섰다.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김 기자가 실시간으로 전송해준 방금 전의 모든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폭력과 저항의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냥꾼이 파놓은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이제 그들은 박성진의 과거 범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살인미수 혐의까지 손에 넣었다.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서연의 차가운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밤새 계속되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폭풍은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다. 김진철 기자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넘긴 자료들은 한 탐사보도 전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진해 마리나 센터 붕괴,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5년 전 묻혔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송은 충격 그 자체였다. 강서연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 남긴 처절한 음성 파일, 부실 자재 사용을 증명하는 명백한 자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성진 회장이 보낸 괴한들이 10대 소녀와 개 한 마리에게 처참하게 제압당하는 감시 카메라 영상까지 여론은 들끓었다. 파크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회사 홈페이지는 마비되었다. 국민적 분노는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더 이상 진해의 지역 경찰이나 언론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결국 경찰청 본청에서 직접 특별 수사팀을 꾸려 진해로 급파했다. 파크건설 본사 건물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둘러싸여 아수라장이었다. 그 혼란의 중심을 강서연은 홀로 걷고 있었다. 마치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사람들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녀에게 길을 터주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질문에도 그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꼭대기층에 있는 괴물의 심장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박성진 회장의 사무실 앞은 비서들과 임원들이 막아선 채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나타나자 그들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멈칫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들을 지나쳐 굳게 닫힌 사무실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에서 박성진은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치고 있었다. 마가 무슨 수를 써서든 저 방송 막으란 말이야. 다 거짓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그는 문 앞에 선 서연을 발견하고는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을 마주한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내년이었구나. 감히 내까지 께. 이제 다 끝났어요. 박성진 씨, 서연의 목소리는 지독할 만큼 침착했다. 끝나 웃기지 마라. 박 회장은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내 아비가 내 앞길을 막았어. 주제도 모르고 너도 똑같아. 벌레 같은 것들이. 내 아비가 내 앞길을 막았어. 그 말이 마지막 방가쇠가 되었다. 서연의 머릿속에 묻혀있던 마지막 기억의 파편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재구성되었다. 5년 전 그날, 붕괴 직전의 현장 사무실. 아버지는 박성진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당신, 내 친환경 건축 특허 기술을 훔칠 셈이었군. 그래서 일부러 부실 공사를.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어. 박성진은 아버지를 뿌리치며 비열하게 웃었다. 정의감에 불타는 공학 박사 나셨군. 그래, 네 기술만 있으면 내 회사는 10년은 더 성장할 수 있어. 멍청하게 서류만 믿고 현장에 온 네 잘못이지. 아버지는 그의 멱살을 놓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거요. 바로 그 순간 박성진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차가웠다. 나다. 계획대로 진행해. 지금 당장. 그것은 사고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범죄를 묻기 위해, 아버지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그가 직접 일으킨 살인이었다. 서연은 아득한 기억의 심연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방금 본 진실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당신은 우리 아빠의 기술을 훔치고 싶었죠. 아빠가 그걸 세상에 알리려고 하자 당신은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진행해 라고.
당신은 사고를 막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것은 추측이 아닌 목격자의 증언이었다. 박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가 평생을 감춰왔던 마지막 비밀, 오직 자신만이 안다고 믿었던 진실을 죽은 자의 딸이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이,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진해의 경찰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특별수사팀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박성진에게 곧장 다가가 그의 양팔을 제압했다. 박성진 씨, 5년 전 진화에 마리나 센터 붕괴 관련 살인 및 살인교사, 증거인멸, 그리고 최근 강서연 양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던 박성진의 눈이 마지막으로 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경악, 그리고 파멸에 대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승리감도 기쁨도 통쾌함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의 거대한 공허함만이 씁쓸하게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무너진 괴물을 뒤로하고 천천히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복도를 가득 메운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천국의 빛처럼 그녀의 온몸을 비추었다. 길고 길었던 5년간의 어두운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시간의 먼지 아래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순간이었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가을에 스산했던 바람은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거쳐 마침내 모든 것을 어루만지는 봄에 따스한 햇살이 되어 돌아왔다. 그 시간 동안 진해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박성진 회장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이었던 파크건설은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그의 모든 재산은 피해자 보상을 위해 동결되었다. 오만했던 그의 딸 박지민은 학교를 자퇴하고 대중의 시선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한때 도시의 왕으로 군림했던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몰락한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다. 강서연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학교에서 그녀를 향한 시선은 이제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아닌 경애와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쉽게 말을 걸지는 못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더는 괴롭히지 않았다. 어느 맑은 봄날, 서연은 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시외의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묘는 5년 만에 어둡고 칙칙한 공동묘지에서 햇살이 잘 드는 언덕 위로 옮겨졌다. 낡은 묘비는 사고사라는 오명을 벗고 사랑하는 아버지, 강인호, 이곳에 잠들다라는 소박하지만 존엄한 문구가 새겨진 새 비석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묘비 앞에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동안은 복수심과 분노가 그녀의 슬픔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버지를 그리워할 시간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 벌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도 편히 쉬세요. 말을 마치는 순간 억눌러 왔던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의 눈물도 절망의 눈물도 아니었다. 온전히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를 향한 그리움이 담긴 너무나 늦어버린 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따뜻하고 묵직한 천이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서연은 러를 끌어안았다. 이 충직한 전사이자 유일한 가족이 없었다면 그녀는 결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며칠 후 김진철 기자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파크 건설의 보상금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며 서연이 상상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제 진해를 떠날 건가? 김 기자가 물었다. 서울로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증오와 복수의 무대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어쩐지 편안하게 느껴졌다. 아니요, 저 여기에 남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재단을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보상금으로. 아버지처럼 거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고 유기견들을 구조해 훈련시켜 러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동물 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 이름은 서연과 러 재단이라고 지을 거예요. 그녀가 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제가 받은 상처와 러가 제게 준 위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김 기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슬픔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 빛이 되기로 결심한 한 소녀의 성장을 뭉클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로부터 1년 뒤에 어느 늦은 오후 진해의 해변에서 펼쳐졌다. 서연은 러와 함께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예전처럼 어둡고 헐렁한 후드티 대신 밝은 색의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20살 아가씨였다. 해변에서 놀던 동네 아이들 몇 명이 러를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누나, 이게 만져봐도 돼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러는 착해서 물지 않아.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러의 등과 머리를 쓰다듬었다. 러는 아이들의 작은 손길을 얌전히 받아주고 있었다. 한때는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위압적인 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온화하고 충직한 친구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얼굴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짜 미소가 피어났다. 그것은 슬픔을 감추기 위한 미소도 세상을 향한 방어 기제도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새로운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은 자의 평온하고 따스한 미소였다. 오래된 흉터 위에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